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점검 3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전차 받고 네. 드론 받고 네네. 이번엔 뭐죠? 이번엔 이제 항공작전 능력 한번 보려고. 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양측의 항공작전 능력의 저열함은 사실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불안했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선진국에 걸맞는 항공작전 능력을 보여주려고 믿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을 반면교사 삼아서 군사항공 분야에서 우리는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하나를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검토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 검토 요소는 이제 먼저 전술기 가동률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인 러시아조차 50% 미만의 전술기 가동률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전술기 가동률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가동률이 높아야지 전선에 투입할 수 있는 기체가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더욱 원활한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공군 전술기의 경우 보통 75%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75%보다 이상이면 비교적 준수한 가동률을 보인다고 판단하죠. 우리 공군의 주요 전술기 가동률을 보면요, F-15K가 78%, KF-16이 80%, F-4E가 71%, F-5E가 86%, FA-50이 87%, 이렇게 보면 굉장히 우수한 가동률을 보이고 있죠. 다만 지원기의 가동률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KC-330 급유기가 62%, E-737 조기 경보기가 68%, 그리고 CH-47 혹은 HH-47 헬기가 41%로 75%를 밑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2019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F-35A의 가동률은 현재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공군이 보유한 F-35A 전투기에서 동류 전용은 2020년에 82건, 2021년 8월 말까지 27건 등 모두 10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동류 전용 이런 게 뭔가요? 이 동류 전용이란 게 뭐냐면 이제 항공기 부품의 수요가 이제 발생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부품이 마침 없어. 그러면 쉽게 말해서 동일한 항공기의 동일 부품을 빼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부품 돌려막기죠. 공군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20에서 30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항공기가 평상시 수요 예측을 통해서 적정량의 부속을 확보해 운영을 한다. 그렇지만 갑작스러운 고장이 발생하면 부속 조달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그 다음에 또 쉽게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부득이하게 동류 전용을 통해서 부품을 확보할 때까지 적정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동류 전환 혹은 동류 전용이라고 하는데, 적정 가동률을 유지하려면 만약에 F-35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40대를 들여왔으니까 뭐 70%라고 하면 뭐 28대인데, 그럼 만약에 28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12대는 계속해서 부품을 공급해 줘야 되는 그런 역할로 남아 있어야 되느냐, 이것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요건 제가 이제 미국의 예를 들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면 왜 이렇게 F-35A가 동류 전환이 심할까? 일단 기체 자체의 완성도가 아직까지는 말이 많아요, 얘가. 그 다음에 워낙 정비 요소가 까다롭죠. 굉장히 까다로워요. 우리나라 정비병들은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까다롭고, 그 다음에 정비비와 부품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수급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기동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일단 미공군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미공군은 좀 넘사벽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롤 모델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A-10C가 79.81%, 그 다음에 AC-130J가 86.12%, F-15E가 71.29%, F-16D가 70.37%, F-22A가 50.57%, F-35A가 61.6%입니다. 미 공군도 평균 한 75% 정도 돼요. 근데 관심 가는 기종이 있잖아요. 스텔스 전투기.
F22가 50%밖에 안 되고 F35A가 61%로 생각보다 낮은 가동률이에요. 근데 미군도 마찬가지야. 시간당 유지 비용과 스텔스 도료 및 부품 공급 때문이래요. 얘네들도. 이게 워낙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F35 가동률을 무조건 탓할 건 아니죠. 하지만 부품 수급의 신속성에서는 분명히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호주처럼 걔네는 정비창이 있어요. 전용 정비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일본이나 호주처럼 전용 정비창이 들어서지 않는 한 해결책은 요원해요. 한마디로 F-35가 고장 났다? 미국에 보내야 된다는 얘기죠. 배에 실든 뭐든 해서 미국에 보내서 고쳐서 와야 돼요. 하세요 버리죠. 근데 이러지 않으려면 어디다 보내야 돼요? 일본에 있는 정비창이나 호주에 있는 정비창에 보내야 되는데 일본 보내고 싶겠어요, 솔직히. 그렇다고 먼 호주에 보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아무튼 이런 스텔스 전투기 이외의 걸 한번 보면 일본의 항공자위대의 주력기인 F-15J의 가동률은 무려 90%를 넘습니다. 예, 굉장한 애들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 한번 볼까요? 중국의 주력기는 이제 J11이라는 이제 수-27의 이제 라이센스 생산형인데 이 J11의 가동률은 한 6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술기 가동률을 봤고요. 네. 그 다음 살펴볼 항목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시스템은 링크 시스템이에요. 지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가 항공전력 한번 그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현대 항공작전에서 네트워크 링크 시스템은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 공군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죠. 그렇다면 우리 공군 전술기들의 네트워크 시스템은 어떨까? 일단 미 공군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미 공군은요, 1990년대 중반부터 전폭기에 링크 16형 모뎀이 장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공군은 2005년에 배치된 F-15K부터 링크 16형 모뎀이 탑재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2010년대 이후 지속적인 개량 사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 F-16 중에 F-16PB가 있어요. 피스 브릿지라고. 요 F-16 피스 브릿지하고 FA-50, 그 다음에 2737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그 다음에 AW159 헬기, 그 다음에 세종대왕급 구축함, 공군 방공 통제 시스템, 그 다음에 한국군 데이터 링크 통제소 등의 링크 16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주력 전투기인 KF-16은 그동안 탑재가 못 됐다가 이번에 F-16 그 바이퍼 사양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겨우 탑재가 결정이 됐죠. 그럼 이 정도면 준수한 수준이 아닐까요? 그런데 사실 이 링크 16은요, 좀 고약한 놈이에요. 왜냐? 이 한국 공군 항공기에 탑재된 링크 16은요, 미국 태평양 사령부 산하의 JICC, 즉 미군 합동 통제소를 통해서 통제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링크 16의 운영과 관련한 망 가입 통제권하고 전술 데이터 링크 연동 통제 및 감시,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설계 및 관리 등의 권한을 모두 어디가 가지고 있다?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군이 링크 16을 통해 통신한 내용을 모두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암호키 공급을 통제해서 한국군의 군사적 행동을 제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암호키는 매일 새로 공급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암호키 공급이 끊기면 당일로 링크 16 시스템이 마비가 됩니다. 사실상 한국은 미국의 허가 없이는 마음대로 전투기를 운영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 혹은 일본하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일본하고 국지전이 일어났을 때 한국 공군이 보복하려고 하면 미국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한국 공군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링크 16이 차단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공기끼리 뭘로 통신해야 되죠? 그렇죠. 예전과 같이 음성으로 통신해야 돼요.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쟁 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한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링크 16 모뎀을 대당 3억 원 정도에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 장비들은요, 전부 다 연합 암호 장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중요한 정비는 미군이 해요. 그리고 고장 나면 본토로 가져가서 수리해야 됩니다. 미군보다요? 네. 태평양 건너서? 네. 대책이 따로 없나요? 그러니까 대책은 하나예요. 우리 독자적으로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개발한 네트워크 시스템이
미국의 링크 16과도 연동이 되어야 하죠. 만약에 연동이 안 되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독자적인 링크 시스템도 달고 그 링크 16의 모뎀도 뭐 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사실 이미 한국형 링크 시스템의 독자 개발은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의 링크 16 시스템과 동급의 성능을 가진 한국형 링크 K 완성형 개발이 결정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하고 한화 시스템이 선도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서 2017년 12월에 시제품이 완성이 됐습니다. 시제품을 완성해 놓고 보니까 미국의 링크 16 이상의 능력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국방부는 3,200억 원을 투자해서 향후 2026년까지 링크 K 완성형의 체계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완료가 되면 이를 신속하게 전술기, 함정, 지상 장비에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전 여기서 느낀 게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절대 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다만 현재 우리가 보유한 AWACS, 즉 공중조기경보 통제기의 숫자가 4대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이 737은요, 한 대가 이제 뭐 창정비 같은 걸 실시하면 최대 가동률은 75%로 뚝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가동률은 70%에도 못 미치고 있죠. 그래서 2대를 추가 도입하는 예산까지 승인되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원래 우리가 쓰고 있는 AWACS가 그 PSI라고 해서 2737인데 이거 제조사가 보잉이에요. 근데 보잉이 코로나19 때문에 경영난으로 지금 허덕허덕 하다가 우리한테 이제 제출서를 냈는데 이게 지원 자격 미달이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언제까지 될 수 있고 뭐 품질 보증하고 등등등등인데 이게 자격 미달이 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 같이 경쟁이 붙었던 스웨덴의 사부사하고 이스라엘의 IAI의 이 AWACS는요, 함량 미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결국 추가 도입이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든 서둘러서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이번 전쟁 봤잖아요. AWACS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양쪽 공군이 아주 진짜 뭐 누가 챔피언 바보냐라는 이런 경쟁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운영이 부실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사정상 10개에서 12개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4대인데? 웃으시는데, 왜냐하면 이 737의 채공 시간이요 8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바다 한쪽 로테이션 돌리려면 적어도 3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예비 기체까지 감안해요. 물론 우리가 AWACS만 정찰기로 쓰는 건 아니에요. 다른 정찰 자산도 있고, 이제 우리가 인공위성을 통해서 감시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호크도 우리가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작전기를 통제하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숫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뭐 어떤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짚어봐야 될 점이 또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 정밀 유도 무기의 재고하고 훈련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요, 러시아는 압도적인 항공력으로 조기에 우크라이나군을 제압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완전히 깨져버렸죠. 왜냐? 러시아 공군은 충분한 수의 정밀 유도 무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항공작전을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전술기 가동률도 떨어지는 상태에서 정밀 유도 무기마저 부족하니까 러시아 공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방공망을 제압하는 데 실패해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군 지상부대에 대한 항공 지원도 지지부진해졌죠. 그리고요, 러시아 공군이 평소에 이 재고탄이 부족했대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어떻게 됐냐? 정밀 유도무기에 대한 충분한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실전에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효과적인 항공작전 능력 투사에 실패해버린 거죠, 러시아 공군이. 그런데요, 이런 러시아 공군의 처지가 낯설지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국 공군은요, 여러분들 만성적인 전시 비축탄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략 57일분 정도 된대요. 요즘엔 좀 나아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나마 근데 이게 육군과 해군에 비해서 좀 나은 편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반도 유사시에 우리가 미군의 미사일을 빌려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미제 전투기를 써야 하는 상황이에요. 아무튼 이 개별적인 상황을 보면요, 좀 더 심각합니다. 공군의 정밀 유도무기 17종 중에서 9종이
전시 기준 보유량인 30일치보다 낮습니다. 특히 한국형 GPS 유도 폭탄이라고 하죠. KGB는 이틀치밖에 없고요.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은 6일치, 암남 공대공 미사일은 보유량이 11일치에 불과합니다. 이거와 함께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우리 군의 주요 미사일 실탄 발사 횟수가 굉장히 저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부 지역에서 북한 내륙 지역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중에 타우러스 미사일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슬램 ER 미사일이라고 있어요. 이 두 개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데, 그런데 이 미사일들은요, 2017년에 각각 1회 한 발씩 실사격을 한 뒤엔 더 이상 사격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레이더 미사일이라고 있어요. 함이라고. 이 대레이더 미사일 함은 단 한 번도 쏴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공군 측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타우러스하고 슬램은 2022년, 올해죠. 2022년하고 2023년에 실사격 훈련이 예정돼 있고, 이 함 대레이더 미사일은 훈련탄 확보가 제한돼 있어서 실사격 훈련이 계획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훈련이잖아요. 이 암남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지금 우리가 미제 암남을 쓰고 있는데, 2016년부터 꾸준히 실사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훈련탄 확보 수준에 따라서 실사격 횟수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연평균 공군은 전체적으로 10발 내외를 쏜대요. 그런데 사실 미사일 실사격을 마음껏 테스트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미사일 실사격 테스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정밀 유도 무기가 신뢰성이 높은 거예요. 굉장히 비싸요, 미사일이. 예를 들어서 타우러스하고 이 슬램 ER 같은 경우는요, 한 발당 가격이 거의 한 20억 원 정도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헬파이어 미사일 같은 경우도 1억 원이 넘어가요, 한 발에.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전시 대비 재고량을 충족할 만큼 구매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실사격 훈련 활성화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죄다 외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시뮬레이션으로도 훈련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엄연히 실탄 사격과는 달라요. 그래서 적어도 단거리하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우리가 개발해서 양껏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6월에 KF-21이 첫 비행을 해요. 여러분 아시죠? 런칭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뭐 여러 가지 테스트가 지금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KF-21을 만들게 되면서 우리 독자적인 공대공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ADD, 국방과학연구소가 현재 관련 업체들하고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KF-21이 정식으로 공군에 인도될 시기에는 아마도 단거리 미사일 정도는 미국의 AIM-9X보다는 우수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중거리 미사일도 개발이 진행될 거라고 하네요. 아울러서 이제 타우러스 미사일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내륙에서 쏴서 북한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런 타우러스급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독자 개발하기로 올 초에 결정이 났습니다. 절대 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공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죠.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던 한국형 제이담인 KGB는 이미 개발이 됐거든요. 근데 이틀치밖에 없다는 건 좀 납득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해서 충분한 실사격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KF-21이 많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엔지니어들 한번 믿어볼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우리 손으로 공대공 미사일이나 이런 걸 확보하게 되면 사정은 아마 훨씬 나아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돈과 시간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끝?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결론 아직 아니에요? 예. 이 다음으로 얘기할 게 뭐냐면 ECM 능력이에요. ECM은 쉽게 말해서 방해 전파, 즉 적의 레이더가 추적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저하시키는 장비 혹은 수단을 말하는데, 역시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제 전투기들의 형편없는 ECM 성능이 백일화의 폭로가 됐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전술기들이 방공망에 걸려 격추됐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공군기들은요, 구형의 우크라이나군 방공망에도 심심치 않게 격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공군기들의 ECM 능력은 어떨까요? 우리 공군기들은요, 이제껏 대부분 ECM 제밍 포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기체 외부에 따로 탑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주 좀 불편했대요. 예를 들어서 KF-16은요, 외부에 ALQ-88200K ECM 포드를 탑재합니다. 이게 어떤 ECM 포드냐? 미국의 기술을 응용해서 국내에서 개발한 장비예요. 그래서 러시아제보다는 성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런데요, A사 레이더가 나오면서 A사 레이더가 모든 상황을
바꿔놨습니다. A사, 즉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는요, 그 특성상 레이더 추적 미사일에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A사 레이더는요, 레이더 자체의 재미 능력, 즉 전파 방해 능력이 있어요. 따라서 A사 레이더를 탑재한 전투기라면 따로 재밍 포드를 탑재할 필요 없이 강력한 ECM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전술기 중에서요, F-35A는 A사가 이미 탑재되어 있고요. F-15K는 올해부터, KF-16은 일부가 탑재 완료되었고 내년에 전 기종이 A사 레이더를 탑재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FA-50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KF-21이 출고되고 그 다음에 F-16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 FA-50에도 A사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FA-50까지 A사가 탑재된다면 우리 공군 전술기들의 ECM 능력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문적인 전자전기가 추가되면 금상첨화예요. 왜냐하면 이 전자전기가 가서 미리, 그러니까 이 전자전기란 건 뭐냐면은 ECM 전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떠서 적 방공망을 한번 소독해줘야 돼요. 그럼 작전이 굉장히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전자전기가 좀 있으면 어떨까? 정말 한번 희망해 봅니다. 이번 전쟁에서 네. 그 많은 항공기들이 맨폐지에 격추가 됐었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수송 헬기하고 공격 헬기들의 피해가 아주 컸어요. 이제 우리도 정말 많은 숫자의 헬기를 운용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언론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스팅어 미사일만 사용한 것을 이제 조명하는데 사실 우크라이나는요, 러시아제 이글라하고 스트렐라, 영국제 스타스트릭도 사용을 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제가 실전에서 훨씬 더 많이 쓰였어요. 미국이 제공한 스팅어는요, 적외선 추적뿐 아니라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특유의 자외선까지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맨패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사용하는 러시아제 이글라는요, 이색 적외선 시커 기술을 통해서 플레어 같은 재밍에 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개발한 신궁과 북한의 화승총 맨패드도 같은 기능이 있죠. 이색 적외선 시커. 두색이라고 할까? 이 기술이 뭐죠? 그러니까 적외선은요, 파장에 따라서 원거리, 중거리, 근적외선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두 가지 파장대를 검색할 수 있는 시커를 장착해서 플레어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킨 겁니다. 근데 플레어가 열을 방사할 때 일정한 파장대의 적외선이 중점적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커가, 미사일에 달려있는 시커가 두 가지 파장을 검출하는 시커가 장착되면 플레어의 기만을 회피하고 목표물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러시아군의 공격 헬기인 카모프 52는요, 체프, 그러니까 이거 체프가 뭐냐면 이제 알루미늄 가루 뿌리는 거, 레이더 추적 못하게. 체프, 플레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더 위협 경보기나 레이저 위협 경보기 같은 각종 경보 장치가 모두 있어요. 하지만 맨패드에 굉장히 많이 피격을 당했어요. 우리가 보유한 헬기들도요, 이런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지금 안전할까? 전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글라, 그러니까 북한도 쓰는 이 화성총의 원조가 된 이 이글라 맨패드는요,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헬기를 무려 40대 가까이 격추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F-16, A-10, 미라지 2000 등도 떨어뜨렸어요. 따라서 이런 종류의 맨패드에 대응할 새로운 시커 교란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시급합니다. 아마 이 점은 미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현존하는 거의 모든 공격 헬기는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무인 공격 헬기 개발이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터키가 하고 있다고 하네요. 혹시 또 점검할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점검할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전쟁은요, 비행기나 전차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우리 공군의 최대 과제는 아마 이것일 거예요. 즉, 파일럿과 정비병들의 처우 개선입니다. 이게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파일럿은요, 우리 군에서 1순위로 꼽히는 고급 인력입니다. 임무 자체도 매번 출격이 실전과 다름없을 만큼 굉장히 강도가 높습니다. 전투기 파일럿들은요, 항상 의식상실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또한 수송기나 헬기 등의 지원기 조종사의 경우에도 악천후하고 잦은 야간 비행으로 정신적 착각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최근 20년간의 통계를 보면요, 동기별로, 즉 그러니까 같은 기수별로 평균 2.5명이 비행사고로 순직하고 있습니다. 정시가 아닌 평시 연평균 사망률로 환산해 보면
0.12%예요. 이 수치는요, 육군 및 해군 전투장교에 비해서 대단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종사는요, 지속적으로 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험한 훈련을 매일 반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규정된 연간 요구량, 공중 전투기동, 공대공 사격, 공대지 사격, 공대함 사격, 실무장 투하, 계기 비행, 항법 비행, 공중 요격, 야간 비행 등등등 모든 이런 굉장히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그리고 기량 평가를 위한 정기 혹은 불시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실시되는 비상처치 능력도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 체력 및 건강 점검 등이 1년 주기로 반복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합격되면요, 비행이 정지가 돼요. 그렇게 되면 월급이 삭감되거나 심지어는 조종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요, 조종사한테는 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 그런데 처우는 어떠냐? 뭐 복리 후생 이런 거 다 일단 다 제껴둘게요. 그리고 딱 하나만 일단 볼게요. 급여만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서요, 공군 파일럿의 급여 만족도는요, 불과 2.5%였습니다. 반면 불만족도는 75.6%였어요. 물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 급여에 불만족스러워요. 그거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 수치 아닐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주요 국가별 공군 파일럿의 평균 연봉이 어떤지요. 다음 표를 한번 보시죠. 평균 연봉 제일 높은데 당연히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GDP 순위 2021년 꼴로 5위니까 평균 조종사 연봉이 11만 2천 달러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어디냐? 쭉 그러니까 중간쯤에 우리나라가 있죠. 우리나라가 일단 1인당 GDP 순위가 27입니다. 근데 6만 6천 달러 받아요. 공군 조종사 파일럿이 연평균에. 평균이에요. 평균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위로 가보면 우리나라보다 GDP 순위가 한 단계 높은 이탈리아를 보겠습니다. 7만 6천 달러, 만 달러 더 받죠. 그 다음에 우리보다 못한 스페인은 7만 9,800달러를 받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GDP 순위 40인데요. 7만 4천 달러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라이벌 일본은 24위인데 9만 9천 달러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바로 밑에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중국 있습니다. 1인당 GDP 60입니다. 그런데 6만 달러 받습니다. 거의 우리가 쫓아왔어요. 물론 여러분들 군의 규모에 따라 그리고 각국의 경제 사정에 따라 급여는 당연히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를 보고 씁쓸함을 느끼는 사람은 저뿐일까요? 파일럿들이 이럴진데 정비 인력에 대한 처우는 어떨까요? 급여는 물론이거니와 인력 부족이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파일럿 못지않게 엄청난 업무 부담하고 연장 근무로 이 정비 인력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맹목적인 애국심만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 처우의 개선 없이 애국심도 사명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분들한테 굉장히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제가 또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이제 더 이상 우리 파일럿들한테 F5 같은 거 안 태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에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한반도 유사시에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카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항공작전 능력이다. 우리 공군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불안한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러시아군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니라고 과연 단언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전 던지고 싶습니다. 제발 아니길 바라지만 무척 불안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무엇을 지금 먼저 해야 하는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오늘은 우리 공군의 항공작전 능력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